분명히 뉴스에서는 미국 경제 지표가 탄탄하다고 하고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기업들의 실적도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의 나스닥 계좌는 힘을 못 쓰고 떨어지는 걸까요? 혹시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는 건가 싶어서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그 범인은 뉴욕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어쩌면 바다 건너 도쿄의 일본은행 본점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기준 금리가 고작 0.1%포인트 혹은 0.25%포인트만 올라도 전 세계 증시가 발칵 뒤집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무려 13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한폭탄 때문입니다. 오늘 이 폭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폭풍 전야의 시장에서 사회초년생인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저 김선배가 아주 쉽고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본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왜 2026년 6월이 운명의 달인지 핵심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2026년 6월 23일 금요일을 숨죽여 기다리는 데에는 세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중앙은행 우에다 총재의 입입니다. 전문가의 68%가 이번 6월이나 7월에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운명의 기준 금리 발표가 바로 6월 23일입니다. 이날 오전 도쿄 니혼바시의 일본은행 본점 앞에는 전 세계 취재진이 몰려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정치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강경한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취임하며 돈을 더 풀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려 하며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다카이치 내각은 중도 성향의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고 훨씬 더 강경한 보수색을 띤 제2야당 일본 유신회와 손을 잡으면서 정책의 방향이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6월 3일에 큰 선거가 있죠.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시에 총 4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원화의 가치가 불안해지고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환율을 잡으려고 애쓰는데 정부는 돈을 풀겠다고 하니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대형 변수가 동시에 터지는 시점이 바로 이번 6월입니다. 이제 이 복잡한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이 아끼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식을 떨어뜨리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이 참 어렵게 들리실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자가 거의 없는 친구에게 돈을 아주 싸게 빌려서 그 돈으로 수익이 잘 나는 장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은 무려 30년 넘게 금리가 0% 수준이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없고 돈을 빌려도 이자가 거의 없었죠. 이때 와타나베 부인이라 불리는 일본의 투자자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서 금리도 높고 주가도 잘 오르는 미국 나스닥 주식을 사자. 이 돈이 수십 년간 모이고 모여 무려 1300조 원, 달러로는 1조 달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엄청난 돈이 엔화 빚으로 미국 주식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알아야 할 용어가 바로 BP, 즉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기사에서 200pp, 300pp를 올린다는 말을 보실 텐데 100pp가 바로 1%포인트입니다. 200pp를 올린다는 건 금리를 생으로 2%포인트나 더 올린다는 뜻이죠. 고작 2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300조 원을 빌린 사람들에게 2% 이자는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수조 원씩 늘어나는 무시무시한 수치입니다. 이자가 오르면 돈을 빌려준 일본 집주인이 독촉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제 이자 올릴 거니까 빌려간 돈 빨리 갚아. 투자자들은 당황하겠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미국 주식을 팔아서 엔화 빚부터 갚으려고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언와인딩, 즉 긴급 빚잔치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일본의 자금이 일시에 일본으로 회수되는 거대한 유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데 왜 멀쩡한 내 엔비디아 주식이 떨어질까요? 이걸 중고마켓 ATM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회초년생인 여러분이 당장 오늘까지 친구에게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수중에 현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중고마켓에 무엇을 내놓을까요? 창고에 박혀 있는 아무도 안 사는 낡은 옷을 내놓을까요? 아니면 당장 올리면 바로 팔리는 인기 있는 금붙이나 최신형 아이폰을 내놓을까요? 당연히 가장 인기 있고 비싸게 팔리는 물건부터 내놓겠죠. 그래야 빨리 현금을 만들어서 빚을 갚으니까요.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엔비디아나 테슬라, 애플 같은 우량주는 바로 그 금부티 같은 존재입니다. 물건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닙니다. 현금이 너무 급해서 내놓는 급매물인 거죠. 그래서 일본 금리 인상 소식만 들리면 나스닥의 좋은 주식들이 유독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 틀려서가 아니라 시장의 거대한 돈줄이 잠시 꼬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일본의 부모님 교육관 차이 같은 정치 싸움입니다. 새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내 총리는 아빠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 자식기 살려줘야 하니까 용돈 펑펑 써라 하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엔저를 유도합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그대로 잇는 강경 보수파로 이번에 보수색이 짙은 유신회와 손을 잡으면서 돈을 더 풀어서라도 경제 성장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반면에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엄마 같은 역할입니다. 지금 집안 빚이 얼만데 돈을 더 쓰냐? 쌀값이며 생필품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 이제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며 금리를 올리려 하죠. 실제로 일본은 현재 쌀값을 비롯한 생필품 물가가 2% 이상 오르며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빠는 가속 페달을 밟고 엄마는 브레이크를 밟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차가 망가지겠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 집안을 믿고 돈을 맡겼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들이 일본 엔화를 팔고 달러로 도망가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여파가 고스란히 인접한 우리 환율 시장까지 덮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더 급박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느덧 1470원대를 넘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가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회초년생인 여러분이 점심에 사먹는 치킨 한 마리, 퇴근길에 넣는 기름값, 그리고 수입 원자재로 만드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실질적인 월급 가치가 통째로 깎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며 고뇌에 찬 목소리를 냈습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고작 0.25%포인트 올려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 총재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율을 금리로 제대로 잡으려면 금리를 300bp, 즉 3%포인트는 확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영끌족들이나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사회초년생들이 대출 이자가 3%포인트나 추가로 더 오르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집안 기둥뿌리가 뽑히는 일이죠. 금리를 올리자니 가게가 무너지고 안 올리자니 환율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시에 총 4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 엄마는 물가 잡고 환율 방어하게 빚 갚자고 난리인데 정부 아빠는 선거 이겨야 하니 돈 더 쓰자고 하는 꼴입니다. 이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대한민국 정부랑 한국은행이 말이 다르네? 정책에 신뢰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돈을 빼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환율이 꺾이지 않고 1,500원을 향해 달려가는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최근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그 감소폭은 12월 기준으로 2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인 4천억 달러 수성에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28년 전이면 IMF 외환위기 당시에 기록적인 수치와 비교될 정도의 긴박한 상황인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대외적인 환경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자꾸만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좋으니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 내부의 정치적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기소권 문제와 같은 내부 잡음이 들려오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불안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바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와 금입니다. 달러의 몸값이 하늘을 찌르니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서학 개미들이 유독 이번 6월에 더 긴장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악재가 일본 금리 결정과 맞물려 한꺼번에 터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30년이 되면 일본 경제가 인도와 영국에 밀려 세계 6위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968년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 자리에 올라 40년 넘게 경제 대국 자리를 지켰던 일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0%에 육박합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노인은 많아지니 경제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여러분, 이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15명인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0.7명대입니다. 일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인구는 줄어드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우리 원화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에 촉각을 돋우는 건 그것이 단순히 주식 차트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6월에 엔화 폭탄이 터질지 말지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엔카엘이 청산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기업이 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급의 뒤틀림일 뿐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의 흐름은 일본의 금리 인상 따위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들의 본질적인 가치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 지금의 하락은 여러분이 잘못 투자해서가 아닙니다.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잠시 바뀌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럴 때 계좌의 파란불을 보며 괴로워하기보다 내가 가진 주식의 수량을 얼마나 더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중고마켓에 급매물로 나온 금부티를 싼 가격에 주울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단계에 연연하지 말고 좋은 자산의 수량을 모으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을 한다고 해서 미국 지표만 보는 건 반쪽짜리 투자입니다. 이제 와타나베 부인들의 움직임을, 다카이치 총리의 위험한 페달 밟기를, 그리고 도쿄 니온바시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여러분의 투자 레이더에 넣으십시오. 환율 1,500원 시대, 일본의 경제 추락 같은 뉴스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돈의 흐름을 읽고 본질을 꿰뚫는 사람에게 하락장은 언제나 불을 재편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지금의 이 긴장감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현명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진실을 보는 자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1300조 원의 거대한 자금 주인이 바뀌는 이 혼란의 시간 속에서 본질에 집중하며 기회를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를 견뎌낸 사회초년생 여러분은 훗날 엄청난 자산가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저 김선배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동반자 김선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